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도태우 대구 중랑구 후보의 공천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5.18 편회 발언 논란과 극우 커뮤니티 글까지 과거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거죠. 맞습니다. 지금 5.18 편회 발언은 기존에 나왔던 건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소위 일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베 이제 글을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뭐 일종의 이제 이연타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서 이제 5.18 편회 발언 논란 때는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좀 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공관위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공관위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그 가슴 아플 수가 있는 게 이제 어제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극우적인 인사도 공천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니까 우리는 일베 출신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이런 글을 공유했던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그 뼈아픈 상황이 됐고요. 그 앞서서도 이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제 5.18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탈당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그래요. 네. 뭐 이제 내용을 듣자마자 한 2시간 이내에 바로 그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선 이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일베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제 바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거고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결론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자르는 그림도 가능하고 반대로는 자진 사퇴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후보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을 아예 뭐 이제 자른다거나 아니면 뭐 탈당을 시켜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이제 재개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코스가 뭐 장관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통 그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먼저 논의를 하는 거죠. 네.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이제 그 공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단계는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막말 단속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후보군들이 다 짜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군들도 뭐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각각 총선 때는 다 그 일일이 지역구마다 아니면 또 비례대표 후보마다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논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총선 승리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공천이 얼마나 잘 되느냐, 뭐 혁신 공천이냐 아니면 뭐 갈등이 적으냐 이런 기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막말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단속하고 그리고 또 공천을 얼마나 잘했느냐. 왜냐면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과거 발언 같은 것들이 일일이 검토가 되는 거잖아요. 검증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역대로 보면 총선을 다 흔들었던 막말 발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태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부망천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망하면은 뭐 인천 간다 뭐 이런 식의 뭐 이혼하면 뭐 부천 네. 가고 망하면 인천 가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지역 비하 발언이 돼서 뭐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계열에서 차명진 전 의원이 뭐 거친 발언 많이 해가지고 지난 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5에서 10% 정도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인데 당시에 뭐 문재인은 빨갱이 뭐 세월호 유가족 비판 뭐 이런 네. 발언들을 쭉 했었고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씨 있잖아요. 그때 뭐 노인 비하 발언이라던가 또 아니면 그에 앞서가지고 뭐 미 라이스 장관 이제 여성 장관에 관한 뭐 성 관련된 그런 발언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그 허식 전 인천시의장 같은 경우는 그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이 남긴 신문을 의회에 돌려가지고 그게 네. 논란이 빚어져서 탈당을 한 전력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일면에 이런 제목이 그러니까요. 들어가게. 네, 아예 만들어서. 네. 장해찬 이제 부산 수영구 예비 후보 과거 발언도 논란이 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공천 취소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좀 전달해드리긴 좀 표현이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성적인 비유로 좀 들어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거는 뭐 후보 결정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즉 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사실 이제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좀 거친 발언했던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일단은 당에서는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당내에 좀 평가를 보면은 그때 여기 이제 전복민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부산 수영이죠. 여기서 1대1로 이겨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왜냐면은 그 물갈이 공천이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 신인들이 현역이랑 붙어가지고 이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례로 평가가 되는데 특히 1대1은 더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뭐 혁신적인 그런 뭐 이미지를 좀 강조하겠다 공천에 있어서 이런 점을 좀 보기 때문에 아마 장예찬 후보를 뭐 쉽게 뭐 내치거나 그런 그림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박덕흠 의원이 3선인데 현재 지난달 27일에 지역에서 4선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본선도 치르기 전인데 3선인데 4선 축하 파티. 맞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공천을 받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좀 명확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를 한 건데 이건 역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상태예요. 네.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선거대책위원장 인선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던데 이제 선대위 인선이 어떻게 꾸려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원톱 체제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니까 총괄이라고 붙으면 이제 원톱이 명확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보도도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 저도 좀 물어보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에다가 윤재욱 원내대표, 원희룡 전 장관, 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사람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큰 규모로 그래도 전에는 완전히 원톱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큰 규모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 아마 윤재욱 원내대표가 발표를 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에서 좀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수도권 인사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이제 제주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인천 계양을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은 뭐 동작 지역에서 뛰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분당 지역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는 그 수도권에 좀 집중을 하겠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서울에서 몇 석을 가져오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 20석 정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14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져올 지역이 많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PK에서 몇 석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충청권에서 뭐 한두 석 뭐 이렇게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서 많이 가져와야지 이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그러나 여기서도 몇 석을 가져와야지 이제 과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대위원장들을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앉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봐도 선거구가 뭐 200개가 254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혼자 다 다니기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공동 선대위로 해서 뭐 많이 이제 지원 유세를 많이 펼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제 사실은 이 의원들이 또 수도권 의원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비교적 국민의힘의 그 수도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 바람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전히 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3인 체제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완전히 전면에 서가지고 뭐 그런 스피커 역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온전히 뛰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일부 조사에서 좀 지지율이 잘 나오는 그런 조사도 오차 나오고 범위 있고요. 내지만 어쨌든 네,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인물들이 완전히 그 스스로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고 움직이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총선에선 패했던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기긴 했는데 여기 역시 뭐 만만치는 않다라고 네. 평가를 받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은 오히려 열세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징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비례위성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후보 면접 심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497명이 대상이 됐고요. 원래 500명 넘었는데 뭐 일부 정리도 하고 뭐 자격 같은 거 좀 따져보고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14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모레까지 4일간 심사를 할 건데
근데 주요한 인물은 인요한 전 위원장, 그리고 뭐 조배숙 전 의원이라던가, 아니 뭐 주기한 전 시당위원장, 뭐 민영삼 전 특보,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민영삼 전 특보는 유튜버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름들을 쭉 봤을 때 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있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영입 인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한번 등판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공천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 지금 최종적으로는 현역 불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냥 최대한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천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영입 자체도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도 100석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뛸 선수 자체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다 이제 가져다가 쓰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비례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비례 후보도 완전히 뭐 새로운 인물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비례 어려운 후보 상태고. 자체가 아주 많이 신청한 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비례 후보 자체는 뭐 완전히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예전으로 치면 훨씬 더 많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과정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항상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될 것 같으면은 뭐 이제 먼저 좀 사전 작업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작업들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류를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면은 숫자 자체는 많지 않은 걸로 보고요. 지금 숫자는 확인해봐야 했는데 예전엔 뭐 1000명 이상 뭐 이렇게 됐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오늘 하는 얘기 중에 다 이제 관통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요 후보들이 논란이 있느냐 없느냐, 요런 국면으로 돌아왔다. 지난번은 이제 지난달까지는 공천, 그다음에 이번 달부터는 후보자들의 그런 검증 내지는 막말 논란, 요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22대 총선 메인 슬로건도 확정이 됐던데 뭐라고 나왔나요? 지금 합니다.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합니다. 그 국민의힘의 그 슬로건이죠. 국민의힘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 정책에 집중하고 실행도 속도감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강조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국면은 좋았는데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공천이 좀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이게 좀 잦아들고 이제 뭐 바닥을 쳤다라고 하죠.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부터는 이제 정책이라던가 네. 메시지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다 보니까는 이게 좀 발언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말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피하지 않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도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당이 하려고 하는 거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 오는 거다. 대통령의 시간이 온다. 네, 왜냐하면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 여당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정원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금 민생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풀어나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그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근데 민생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선거 운동이다, 뭐 대통령의 네.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던져놓은 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10개가 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여야 모두 제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의대 정원 문제예요. 이게 잘 못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어떤 이제 사람들이 뭐 이걸로 인해서 치료를 잘 못 받거나 아프거나 혹은 뭐 목숨을 잃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이지만 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미 던져놓은 정책들을 얼마나 잘 마무리를 해내느냐 못해느냐 이제 이 문제로 좀 갈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총선 전략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했죠. 네, 어제 이미 뭐 명단은 발표를 한 예고가 상태였고 됐어요. 네. 뭐 기존에도 보도로도 뭐 여러 번 했었죠. 그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3명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이제 인물들이 많긴 한데 뭐 이제 좀 원래 메머드급으로 좀 꾸리겠다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인사는 요 3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좀 중요했던 건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꾸준히 기류를 체크했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은 크게 이제 올 생각이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요 이제 소위 말하는 통합이라고 하죠. 통합 선대위원장들을 이렇게 모으는 주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접촉을 하고 임종석 전 실장도 접촉을 하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지난 일요일에 들어봤을 때는 그제였죠. 임종석 전 실장 올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바로 발표할 때 들어오진 못하더라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추가할 수 있잖아요. 추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얘기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민을 하긴 했으나 이제 백의종군 쪽으로 좀 무게를 잡은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어제의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친문계들이 거의 이제 합을 맞춘 것처럼 민주당으로 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지해주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었죠. 김부겸 전 총리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선대위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임종석 전 실장도 페이스북에다 글 써가지고 나 백의종군 할 거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된다.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원래 최고위 보이콧했었는데 한 10여일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완전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주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이 체제 이제 정비는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정비해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태는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 그런 얘기도 해요. 사과를 한 게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쓸 때도 네. 그 부분을 이제 제목에 달아서 넣었는데 이게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원래 논의를 할 때 선대위원장 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을 할 때 뭐 권한도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공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냐에 대해서 그걸 밝힐 거냐 안 밝힐 거냐 이런 것들도 다 논의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공천은 잘된 공천이고 혁신 공천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가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건 뭔가 일정 부분 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결이 같은 상태는 아니다. 그런 점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내버리자. 우리는 다 민주당이다. 이 말이 근데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는 민주당이다. 이 얘기를 모두와 이제 말미에 다 썼어요.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강조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세 사람이 다 그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논의를 했을 거예요. 친문계 쪽에서 논의를 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 민주당에서 뭐 관계자가 어제 해석하기로는 이제 다 우리는 민주당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원론적인 표현이긴 한데 친문, 친명 다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도 버리지만 친명도 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 얘기는 뭐 다르게 좀 해석을 하면 너무 이제 깊게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완전히 옹호해서 내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민주당을 이제 살려야 되고 총선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이제 어제 다 돌아오는 모습 보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친명계 주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참 그 공천 갈등이 심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만약에 그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게 비명들이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친문들은 특히 더 그런 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해가지고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그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뭐 괴롭힐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는 검찰은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구여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여권의 뭐 그런 이제 그런 의뢰를 받아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압박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친문계는 가만히 냅두겠냐. 그러니까 무슨 뭐 평사는 냅두겠냐 이런 표현들을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공동으로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걸로 보여요. 그 현역 의원 하위 10% 페널티 받은 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이제 당내 결선 투표에서 어제 이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밀려서 탈락을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결국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기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고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선 과정들 보면 친명계가 다 우위에 서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는 1대1은 보통 현역 의원들이 다 이기거든요. 관리를 잘 했다면은요. 네. 근데 이 3자 구도가 되면 현역이 조금 불리해집니다. 이건 한번 설명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3명이 되면 이제 보통 1등이 50%를 잘 못 가져가요. 3자 구도가 되면 네. 뭐 40% 잘하면 40 몇 퍼센트 이렇게 가져가면 2등, 3등 합쳐가지고 50%가 넘겠죠. 그러면 보통 결선을 다시 가게 되면 2, 3등이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로 그런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 결선 올라가니까 3자 구도에 있었던 나머지 한 인물이 이승훈 변호사인데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 선언을 해줬거든요. 네. 그럼 일단 이렇게 되면 숫자 자체가 과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들이 결집하니까 과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대1로 붙는다라고 하면은 하위 10%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60%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1차에서도 뭐 거의 이제 그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았다 이런 예측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측대로 됐고요.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친명계에서도 좀 박용진 의원은 아깝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고 따로 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이기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래도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다 시스템 안에 넣어가지고 돌렸는데 물론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비명된 사람도 많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체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비명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올라왔다면 이런 뭐 시스템 안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거는 뭐 비명이라고 해도 올라올 수 있어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박용진 의원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 공천이 이제 화합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그 사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청년 전략 선거구죠. 서울 서대문갑에서 이제 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 그 대장동 변호사라고 부르죠. 이제 정진상 씨 변호인 김동아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과정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이 서대문 갑을 이제 청년 특구로 정하면서 전략 선거구로 정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을 바꾸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중앙위원 투표 비율이 있거든요. 원래 네.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그거를 일단 한 차례 바꿨다. 그래서 일단 논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5명이 올라가 있었는데 3명으로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한번 걸러가지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 중에 성치훈 후보가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쪽에 이제 증인으로 나섰다라는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그 성폭력 2차 가해다라고 해가지고 3인 경선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빼버렸어요. 빼고 김동아 변호사가 그 사이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내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게 계속해서 권지용 후보가 있었는데 권지용 후보가 좀 비명계 본인은 이제 비명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권지용 후보가 좀 강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떨어뜨리려고 친명계 후보를 계속 집어넣는 거 아니냐, 룰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김동아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계가 연이어 이제 공천을 받는 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범야권 비례 후보 1번이 유력했던 전지혜 운영위원이 반미 논란 끝에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네, 이 반미단체 결의 하나에서 활동한 게 알려졌고 이것 때문에 뭐 여러 언론사에서 비판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 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좀 시민사회 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전주의 위원이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건 아까 그 도태우 변호사 사례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면 이제 논의를 좀 해가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하게 되면은 지난 총선 때처럼 논란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을 벗어나잖아요. 후보들이 저쪽에서 추천을 해갖고 오니까 민주당이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처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을 하면서 좀 키를 잡고 가겠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보들 논란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드러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